오늘 0시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총선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고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을, 야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8박 10일간의 공식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의회 교류 활성화와 실질 경제 협력 확대를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책 클럽 기자 대기자. 총선을 13일 앞두고 여야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각 정당이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국민의힘은 새벽 0시부터 가락시장을 찾아 민생을 점검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재명,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된 오늘 새벽 0시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선대위는 송파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물가가 너무 올라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 신촌 유세 현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선거라며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조 심판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오후 왕십리 유세 현장에서는 투표 제도를 걱정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며 투표장에 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어제 발표한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공약에 대해 단지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전 지역을 개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주요 승부처인 중성동갑과 동작구를 방문해서 지지 유세를 이어갔고 앞서 공천 갈등을 빚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상징적 의미를 담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고물가 상황과 외교 파탄 등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 역시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입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공천 파동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건 오늘이 처음으로 친문계 핵심 인물 임 전 실장의 지원 유세는 야당 결집을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월 10일은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임 전 실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낙동강 벨트가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전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의 낙관적 선거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위원장은 110석도 성급한 이야기라며 낙관론을 펼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22대 총선 여야 격돌이 펼쳐지는 화제 지역구를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역구 현역의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치열한 경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맞붙는 서울 중성동을입니다. 장정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한강과도 맞닿아 있는 서울 중성동을 당 대변인으로서의 무게감을 강조하며 정권 심판론을 외치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삼선 이력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의 맞대결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정치, 대외적인 정치면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정권 심판 선거다 이렇게. 거야가 목리를 부려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화된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국회 의석 구조를 바꿔서 국민들이 뽑아주신 윤석열 정부가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서울 중성동을 지역은 이번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에 묶여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곳. 한강벨트 수성에 나선 박성준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1번 공약으로 내세워 부동산에 민감한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6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제1 공약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거래가가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종부세의 원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초고가 주택 한 1%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면 한강벨트 탈환에 도전하는 이혜훈 후보는 서초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실적으로 국회의원 3선으로서의 능력은 입증됐다며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한 재개발 해결사를 자처했습니다. 용적률은 높이고 지금 이제 집을 거의 짓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인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그리고 행정 처리 기간을 완전 신속하게 만들어서 규제를 풀어서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이 날개를 달게 해드리겠다는 것. 서울의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떠오른 중성동을 지역구 현역의 박성준 후보와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삼선의 이혜훈 후보의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 운동과 재외국민선거 투표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벽보도 이제 붙고 유세 트럭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진짜 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벽보는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된다고요? 네, 제가 어제 이 방송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이 후보자들의 사진이나 또 이름이 붙은 이 선거 유서 트럭들이 이제 움직이기 막 시작했더라고요.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선거 운동에 투입되기 위함이었을 텐데 이 선거 유세 트럭만큼이나 가장 유권자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벽보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작업이 시작돼서 내일까지 전국에 83,600여 곳에 이 벽보가 붙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찍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중앙선관위는 장난 삼아서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라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이 전 세계 115개국의 220개의 투표소에서 이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달 1일까지 실시가 되는데 주로 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투표가 이뤄지거든요. 근데 현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2시간이나 3시간이나 걸리는 곳에서도 운전을 해서 오시는 유권자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2-3시간 걸려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또 자정부터 오늘 선거운동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찾아서 민생을 외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초에 등판하면서 내걸었던 운동권 청산 요 전략보다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앞세워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겠다 이런 전략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 국민의힘에서 전국의 각 지역구의 후보 선거사무소에 이 종북 운동권 세력을 막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다가 후보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긴급 철회되는 그런 일이 지난 26일에 있었는데요. 이 처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치개혁, 특히나 이 운동권 청산을 강하게 내세웠지만 최근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런 프레임이 민심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생에 집중할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오전 0시에 첫 공시선거 운동으로 이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한동훈 위원장 열심히 일하는 생환인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내세웠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죄송스럽다면서 저희가 잘 할 테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만 서울 마포, 신촌, 용산의 용문시장, 또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강북구청, 또 홈플러스 방학점과 이 의정부 등 10여 곳이 넘는 강행군을 하고 또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이 많은 곳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서울에서 험지나 혹은 이 격전지로 분류되는 그런 곳들이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와주기를 바라는 지역구가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원탑처럼 뛰고 있기 때문인데 이 남은 총선 기간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나 인요한 공동선대위원장을 이 격전지를 중심으로 민생 관련된 유세 일정에 더 많이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그 지역 의미가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그 출정식을 하면서 정권 심판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도 챙기면서 동시에 또 이번 총선까지 지휘를 해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를 그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죠. 네, 먼저 출정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이 출정식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은 국민에게 이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다라면서 이 입틀막을 일삼아온 윤석열 정권 때문에 세계에서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위상도 추락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후에 전현희 후보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용산 또 중성동갑 동작갑을 찾은 뒤에 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까지 찾았는데요. 이 출마를 하지 않은 한 위원장보다는 아무래도 지역구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유튜브를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전략이 조금 눈에 띕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 이재명에 들어가 보면 이 구독자가 92만 명이 넘는데 이 채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동하는 순간을 제외하면 거의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고 방금 전까지도 동작구를 찾았던 영상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민주당 출정식은 물론 전현희 후보를 찾아갔던 출정식도 라이브를 했지만 이런 것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서 김밥을 먹는 모습이라든지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들도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정책 발표도 하고 또 법원 재판에 대한 소회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차별화를 내세우는 소수 정당이죠. 제3지대 신당들도 오늘 출정식을 하면서 유권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차별화를 내세우는 만큼 어디에서 출정식을 했는지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 고심이 담긴 장소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이 녹색정의당은 오늘 0시에 맞춰서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에 이 골목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청 이 합동 분향소에서 헌화도 하며 이 공식 선거운동을 개시를 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이 0시에 이주영, 천하람 총괄 선대위원장 등이 영등포 소방서를 격려 방문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이 국군 장병들처럼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챙기겠다라고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 오영환 총괄 선대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처럼 이 송파 가락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좀 차별화된 부분은 이 논란이 된 대파 가격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패를 지적을 했고요. 조금 차별화된 총선 출정식을 보여준 곳은 이 조국혁신당 같습니다. 0시 즈음에 이 부산역에 도착해서 조국 대표가 출정 선언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오늘 하루 동안 이 기차를 타고 대구, 대전
전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이 릴레이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지역구가 없이 이 비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국 유권자를 모두를 아우러야 되기 때문으로 이런 전략을 잡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반면에 진보당의 윤희숙 상임대표는 이 자당의 윤종호 후보로 이 단일화가 이뤄진 울산 북구를 찾아서 지역구 당선자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공식 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은 막 시작이 됐지만 이 당장 사전투표는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또 선거도 13일이 남은 상황인데 이 남은 기간 동안 각 당이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펼칠 것인지를 보여준 그런 상징적인 첫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왕 개공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에서 세일즈 의회 외교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의장은 각국 의회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원전과 풍력, 수소, 반도체와 AI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김 의장의 순방 성과를 한규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순방,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일 먼저 영국으로 향해 영국 상하원 의장과 적극적인 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영국 FTA 개선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망에 대한 양국 기업들 간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희망했는데, 호일 하원 의장 또한 AI 기술과 풍력, 원자력, 바이오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AI, 우주, 반도체, 디지털 분야와 같은 공동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빼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국 독일에서는 베어벨바스 하원 의장과 양국이 스마트 제조와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을 이끌고 수소 분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소 경제를 이끄는 선도 국가가 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우리나라와 독일은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인 만큼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의회 교류를 더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도 격려한 김 의장은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재외동포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헌신과 또 이분들의 희생을 토대로 해서 아주 모범적인 교민사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국 네덜란드로 향한 김 의장은 상하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반도체 인재 양성과 장비 공급망 협력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헤이그에 위치한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이준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위대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40총선 후보자 토론회를 오늘부터 사전투표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집중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청 대상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와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모바일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선거일까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총선 후보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홍석준 종합상황부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측근을 변호한 박균택, 이건태 후보 등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사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천안함 폭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후보를 공천한 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선대위원장의 발언은 욕설에 가까운 비속을 하며 저급한 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후보자들에게
과도한 대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품격 있게 국민들 앞에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13일간의 열전입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전 0시에 맞춰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선거운동의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민생이 최우선이란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에서 첫 지원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조정훈, 함은경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서 곧바로 서대문구 신촌으로 이동해서 이용우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이후 용산구 용문시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권영세 후보를 추켜 세웠는데요. 세 곳 모두에서 한 위원장이 일관되게 강조한 키워드는 바로 범죄자였습니다.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시면 다른 것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국민이라고 적힌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들이 물러갈 겁니다. 범죄자들을 이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조국 혁신당은 특권층이 바로 심판해야 할 범죄 세력이라면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정권 심판에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오전 7시부터 자신의 출마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첫 공식 선거운동을 펼친 이 대표. 이어 오전 10시 출정식을 열고 대통령실이 자리하고 있는 용산에서 정권 심판론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총선 승리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후엔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를 또 동작의 유사명, 김병기 후보의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야의 선거 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선거송. 이번 선거도 단연 트로트가 대세였습니다. 이희경의 칼퇴근과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등입니다. 민주당 홍길동 1번 믿어줘요.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13일간의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은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 냉철한 안목으로 우리 지역구의 일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회 전부 이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 선거를 2주 남겨두고 던진 국회 이전의 카드의 정치권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먼저 여권은 한 목소리로 호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부지는 약 10만 평, 공시지가 5조 원에 가깝다면서 밑그림을 착실히 그려가겠다고 했고, 한강벨트의 나경원 동작을 후보도 여의도를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권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환영합니다. 여야 어차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국가적 화두로 던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청와대 구중궁궐에 나와 소통하겠다고 용서나서 요새 소통이 잘 되던가요? 그러면 여의도 정치 끝내고 세종 정치는 거 가서도 똑같이 지금처럼 싸움만 하면은, 그리고 저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안 만나면 세종 정치는 잘 된대요. 이런 노무현의 꿈 공약이었잖아요, 저게. 애초 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이었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이긴 뒤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 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의 행정수도가 된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 역시 대체로 호응하는 분위기였지만 제3지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인데 국회를 무슨 세종시로 옮긴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반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뚱따지처럼 무슨 국회를 갖다가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선거에 표가 된다면 착각입니다. 이번 선거 앞두고 이게 그냥 선거용 꼼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선거용으로 던지기만 해놓고 안 했던 건 사과부터 해야 돼요. 국회 이전엔 선거 이후에도 폭넓은 논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는 22대 국회에서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와 오늘 양당 대표들이 굵직한 공약들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양당의 승부수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요새 여론조사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것 아니냐. 뭐 이를 놓고서 이제 뭐 서로 엄살이다, 뭐 아니면 뭐 현실이다 이런 공방을 주고받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총선이 2주 딱 13일 남았습니다. 거대 양당 대표가 총선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면서 국회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적극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당의 승부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두 분은 평가하실지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래서 일단 한동훈 위원장 국회 세종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전에 뭐 대선 때도 이미 나왔던 공약이고 그래서 의외로 좀 신선감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지난 대선 때 했는데 네. 그럼 그동안 왜 안 하고 있다 또 총선 공약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지 뭐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좀 충분히 조율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1시간 전에 알렸다. 그래서 좀 대통령실에서 좀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좀 숙성을 잘 해서 이렇게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하자. 이제 이게 배경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국회뿐만 아니고 행정수도 이전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다가 12.6 사태로 이제 중단됐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서 여야가 저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시켰는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고 네. 그 위원 내는 바람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긴 해야 돼요. 또 이걸 왜 또 국회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대통령실하고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그 행정기능은 서울에서 지금 빠져나와도 서울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네. 서울이 충분히 메가시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총선이 끝나더라도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 의원님.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뭐 국회 이전 뭐 이 문제는 완전히 새로워 보이진 않아요. 2002년에 이제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까지도 공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진전 과정을 보면 네. 국회의사당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세종시 분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세종시 분원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전체 통째로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러나 뭐 과거에 그 이제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거니까 새로워 보이진 않는다.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뭐 기본사회 공약 뭐 이런 것도 기본 그러면 뭐 늘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거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선거 때만 되면 저런 얘기한다. 뭐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좀 그 비판을 했던데 그렇듯이 새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재원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본사회 공약, 뭐 기본소득이니 뭐 이런 걸 하려면 그거 다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의 세금이 들어가면 다른 곳에 좀 뭐 부족한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것도 또 선거 때마다 기본 무슨 시리즈 뭐 이런 걸 내놓는 거는 과연 뭐 진정성이 있느냐 선거용이냐 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걸 포함해서 뭐 새로워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여튼 대형 공약을 내놓는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뭐 저는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재명 전 정책 공약을 내놓는 거는 좋은 겁니다. 이게 뭐 맨날 심판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놓는 거는 바람직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일반 국민이 좀 믿을 수 있게 저거 진짜 저거 약속했으니까 지키겠구나. 이렇게 신뢰를 좀 줘야 되는데 아직 여야 다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약속한 것들 선거 끝나도 꼭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뭐 자녀 1인당 17세까지 월 20만 원 지급 이게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실현이 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문제죠. 재원 조달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아니 늘 그게 문제잖아요. 네. 기본 시리즈 아니 뭐 왜 17만 원만 줍니까? 170만 원씩 주면 좋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네, 어제 이제 그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게 세종시로 이제 국회 이전하는 이 공약이 하필이면 이제 딱 2주 남겨놓은 총선 이 시점에서 왜 이 공약을 발표했을까? 어떤 그 아니 그것도 역시 표를 노린 공약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충청권 표, 그다음에 여의도 이 이제 국회가 이전하면 여의도에 고도 제한이 좀 완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의도 개발 뭐 이런 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을 다 노리고 한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진정성이 전혀 없다. 저 선거에서 만약에 뭐 어떻게 되면 안 할 거다. 뭐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공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기만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뭐 선거 이기면 한다는 건 기만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기본 시리즈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뭐 그거는 또 한 기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자기들 공약 내놓고 상대 공격하고 하는 와중에서 결국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 외에 저희들은 그 구체적인 뭐 정말 재원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까지는 저희가 논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네, 관련해서 뭐 논평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국민의힘이 범야권에서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에 경계에 나섰는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탄핵과 개헌도 가능한 의석수가 이제 200석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이제 막아야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그 거대 양당 자체 판세 분석에서 국민의힘이 82곳, 민주당이 110곳이 자체 이제 우리 우세 지역이다 이렇게 꼽았었는데 물론 상당히 이제 실제보다 겸손한 분석이다 이제 평도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 이번 그 현재까지의 2주 정확히 13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의 총선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뭐 경합 지역이 좀 많다고 하고요. 전체 흐름을 보면 한 2주 전하고 비교하면 민주당이 좀 좋아졌다고 하고 네. 국민의힘은 좀 어려워졌다고 하고 뭐 그건 모든 그 전문가들이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0석을 뭐 막아야 한다. 이게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1990년에 3당 합당을 해서 민자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200 몇 석이었는데 그리고 1992년 총선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야당 민주당이 개헌을 저지해야 된다. 저거 그냥 놔두면 저 사람들 개헌해서 의원 내각제 할 거다. 해서 개헌 저지선을 달라. 막 악을 쓰고 다녔던 그때 그 개헌 저지선 200석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아니 지금 실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이야기만 있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 결과 민주당이 149석 했어요. 네. 뭐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도 미달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4년 전에 180대 103 뭐 이런 정도였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서 민주당 의석이 줄고 국민의힘 의석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근데 어디가 일당을 할지는 뭐 이제 그건 이제 좀 관측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 엄살이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무슨 200석을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별로 합리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최선을 다하자. 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아마 정동영 사무총장이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판세 뭐 예상하시기에는 접전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해요. 제가 봐도 민주당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은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의석이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 의석수까지는 안 여쭤보는 게 뭐 좋겠죠?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숫자 얘기하고 싶지 점쟁이도 못 맞춥니다. 그런 거는. 예. 현재 총선 판세가 어떤가요? 네. 현재 이제 여론조사가 각 지역구별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82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110석 이렇게 얘기한 게 얼핏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거를 합치면 적어도 한 60군데 가까이가 지금 접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접전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많아요. 그렇죠? 근데 수도권의 접전 지역은 상당 부분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 110에다가 60 합치면 170인데 일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의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단독 과반에. 네. 그럼 거기다 이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뭐 정말 대단한 숫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도 200석이 될 것이다라고는 믿지 않아요. 범야권이라고 하면 이제 녹색정의당까지 예, 합쳐서. 예. 근데 뭐 녹색정의당은 이번에 당선 가능성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200석이라는 건 저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고요. 네. 뭐 그러나 그건 뭐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있다.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근데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또 왜 선거 끝나고 나면 언론 매체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게 황금 분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국민이 현명했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그거는 기자들이 그만큼 많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예측을. 네. 그렇듯이 국민이 결국 분할을 해준다 이런 건데 네. 그런 거 보면 이번에 하여튼 뭐 지금 현재로서의 그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이 또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했을 때 벌어질 여러 가지의 그 어떤 파행적인 상황들 이런 걸 또 걱정하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도 꽤 많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분할해서 표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석은 불가능.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단독 과반 가능성 뭐 그거는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뭐 이것도 조금 의문, 뭐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그 지역구가 있을까요? 아니 뭐 그건 역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계양을이죠. 뭐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다른 지역 지원하느냐고 계양을에 거의 가지도 못해요. 반면에 원희룡 후보는 지금 계양을에서 상주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지역구민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뭐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수도권 지역의 뭐 종로나 뭐 이런 지역이 좀 그 관심 지역이 되겠죠. 네네. 뭐 송 의원님도 네. 예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시는 지역구가 있으실까요? 다 중요하죠. 이게 선거구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판세하고 연결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용산의 권영세 의원 네.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도 거물이거든요. 또 그 지역 자체가 또 국민의힘 쪽에 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쏟아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네. 진짜 만약에 종로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또 용산에서 4년 전에 여기 이겼던 데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다면 그러면 서울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디 지역구에서 의석을 건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건 민주당이 많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지역을 좀 예의주시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종로, 용산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경남 후보들과 만나서 선거 지원에 나섰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은
임종석 전 실장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이제 출격을 하면서 원팀 행보에 이제 힘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친문계 공천 배제로 좀 침묵을 했던 문 전 대통령이 개별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모습, 잊힌 삶을 앞으로 좀 살고 싶다, 그런 희망을 지난번에 대통령 퇴임하면서 이제 밝혔기 때문에 좀 교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 어느 정도 좀 민주당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체 판세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물론 전면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본인과 가까운 후보들, 그리고 과거 본인과 연고가 있는 지역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길게 얘기할 이유도 없이,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통합을 지향하고 정파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직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국가를 그래도 5년 동안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 하다못해 하나를 하더라도 통합지향적인 그런 행보를 해야 되고, 네. 정파는 초월해서 우리 국가의 원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원한다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신이냐? 그거는 저는 대단히 좀 비판받아야 할 지점에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합당의 행보가 아니고 좀 어느 한 당을 지원하는 모습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당을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후보하고 약간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애초에 오래전에 정치인으로 발탁을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강하게 권유를 해서 발탁을 했는데, 이제 부산이 어려운 선거구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걸 보고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해서 이제 그런 도와주는 그런 정도라고 하고요. 네. 전면적으로 무슨 선거 운동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좀 어떤 국가 원로로서 좀 아주 구체적인 정치 현장에 이렇게 나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최소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지금 의료 분야 이 문제 잘 풀어야 한다, 이런 조언도 해주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근에 천안함 행사에 자기 매년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이면 적절해 보이고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후보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덮고 싶다, 이런 정도 처신하는 거는 크게 그렇게 금도에서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영은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과거 군 복무 중이던 1999년생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아들에게 저녁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 보통 시민이라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쳤는데요. 어쨌든 아빠 찬스 논란이 좀 일고 있네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떤 지점입니까? 그렇죠. 우선 이 지역에 대략 한 40평도 안 됩니다. 건평으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자그마한 빌라형 주택이에요. 이제 그거를 2017년에 11억 얼마 주고 샀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게 이제 30억 정도가 넘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들이 군복무 중이던 저 당시에 22살이었다고 해요. 22살 때 그걸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 지역이 묶인대요. 그러니까 묶이기 한 달 전에, 아니 1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 언론 보도에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편법 증여 아니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세까지도 본인이 다 내줬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아빠 찬스 논란. 그다음에 이 지역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데 현대 계열사의 레미콘 공장이 있대요. 네. 근데 이 레미콘 공장이 그 후에 단대 이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대차 부사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현대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는 집
있는데 그걸 놔두고 성수동에 한 40평 미만의 그런 조그마한 주택을 또 샀다는 거는 결국 투기 목적 아니냐 하는 또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거 아니냐, 또 이제 편법 증여를 했다, 또 이제 투기성이 짙다,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짚어 주셨는데요. 실정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실정법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마 추가 속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당사자가 이게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는다 해서 이제 사실상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분이 공용훈 후보가 사실 언론계에 꽤 오래 있다가 현대차로 간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 연봉, 이른바 억대 연봉을 상당히 오랜 기간 받았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부자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이제 물론 쉽게 생각했겠죠. 그때는 아마 국회의원 출마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자식한테 집 하나 이렇게 뭐 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게 뒤늦게 이제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후보 사퇴를 한다거나 뭐 선거 결과에 무슨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서울 지역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전국에서 그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34세인가 뭐 이 정도 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빠 찬스 논란은 그 지역에는 제법 영향을, 물론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마 젊은이들이 워낙 많은 곳이라 그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조국혁신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측의 보유 재산이 역시 또 이제 재산 이야기 나오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약 4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이게 또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남편이 주로 다단계 유사 수신 및 가상화폐 피의자를 변호한 걸로 이제 알려졌고요. 또 전관 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1년 동안 40억여 원이 재산 증식이 된 상황에 대해서 박은정 후보 측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경로로 이렇게 뭐 재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사태는 또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조국혁신당의 가장 제일 모토라고 할까요? 제일 앞서 있는 구호가 이제 검찰 개혁인데 뭐 어쨌든 전관 예우로 한 40억을 벌었다. 남편이요? 남편이죠. 근데 이게 좀 이 충돌하는 지점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검찰 개혁한다면 이건 좀 이상하네. 이제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서 정리할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부부가 둘 다 검사였거든요. 그 남편이 그 현재 검사 시절에 우리나라 뭐 검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뭐 법조계 전체를 통틀어서 이른바 그 다단계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유사수신, 다단계 유사수신은 이게 뭐가 불법이고 뭐가 탈법이고 뭐는 합법이다 이거를 굉장히 정확히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호사 개업하고 아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뭐 그 동네는 항상 돈이 넘쳐나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전 그래도 이게 전관예우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대개 그 법관이나 검찰 출신들이 옷 벗고 나서 한 1년 이내에 돈을 좀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당사자 박은정 후보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하는 게 국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그 박은정 변호사는 남편이 이제 친문으로 분류가 대외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 예우를 받는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냐 그런 입장. 그게 아마 일반 유권자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법조 출입해봤지만 이 검사들과 판사들 세계는요 친문이냐 친윤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사하면 되는 거죠, 검사.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저희 눈에는 언론 이 기자들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다 거의 한 통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때로는 이제 자기들을 기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상당히 역할을 하고 기여도 하고 감투도 쓰고 뭐 이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친문 검사기 때문에 정관이후에 해당이 없다. 그거는 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번에도 그 얼마 전에 그 조수진 변호사처럼 그 본인이 그 변론했던 그 피의자 그 대상에 대한 논란이 또 나온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당연히 나오죠. 나오는 그거 뭐 변호사는 뭐든지 다 변호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다단계라는 거는 또 그 피해자가 수만 명 뭐 막 10만 명이 넘을 때도 있어요. 지금 그 이종근 변호사가 그 변호한 것이 뭐 거의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그런 1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거기에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막 10만을 넘는 이런 데에 가서 그 가해자를 위해서 과연 하는 것이 정말 변호사 법조 윤리로 맞는 것이냐?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저는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 정서상 더군다나 그 부인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아닙니까? 아마 정서상은 맞지 않을 거다. 거기에 불법은 없다 할지라도 정서상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에 좀 영향을 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또 특히 당에서 설명을 좀 더 소상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을 듣겠습니다.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금방 하던 얘기의 연장인데요. 이게 국회의원 후보자들 또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한 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이 좀 착잡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좀 착잡합니다. 이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권력과 돈을 동시에 가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돈 많은 공직자들을 막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뭐 아니 돈이야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돈 많이 가진 게 죄 아니죠. 오히려 능력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치인이라든가 관료 이런 쪽에 너무 많이 포진해 있으면 국가 정책을 펼 때 아무래도 이 중산층이나 서민들보다는 이 돈 많은 사람들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 예,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일반 국민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공직에 부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 후보 지원 뭐 얘기했어요. 뭐 인연이 있는 사람을 지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평산마을로 찾아올 경우에 뭐 안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이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뭐 이렇게 정치에 좀 이용하고 뭐 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도까지는 저는 용납이 된다고 보는데 자 직접 저 파란 잠바 입고 파란 점퍼 입고 그 특정 후보 지원에 나선다. 이거는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 뭐 이런 거의 거의 남용 수준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문 전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